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동일입니다. 제가 주로 강연을 했던 곳은 법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그 다음에 대법관 전원, 대법원장님부터 해서 그 다음에 한국사법연수원에서 이제 신규 임용 판사님들이나 뭐 10년 차 이상 경력직 판사들, 아니면 이제 우리 고등법원에서 판사님들 한 320명, 뭐 그 판사님들 가정법원, 행정법원 그냥 쭉 법원만 돌았어요. 이 법원에 가면 이렇게 박수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딱 자기 고정사석에 딱 앉아서 이렇게 딱 너 한번 얘기해봐. 이제 이런 식의 분위기인데 오늘 뒤에서 뭐 박수치고 그래서 무척 낯섭니다. 제가 이제 나오면 이제 소개되는 게 항상 이 바티칸 대법원 이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 꼬르테 임페리알레라고 벽면에 새겨져 있어요. 이거 꼬르테 임페리알레라는 건 황제 재판소라는 뜻입니다. 황제 재판소라는 건 뭐냐면 로마 황제가 재판했던 그 자리에 바티칸이 거기다 법원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 법원에 무엇이 있냐면 바티칸 대법원하고 최고 법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법원이 같이 있는데 저는 그냥 한국에 소개할 때는 그냥 바티칸 대법원의 변호사예요.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이 최고 법원과 바티칸 대법원 두 개를 동시에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딴 아시아 최초의 이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면 이 홀들 자체가 다 문화재예요. 그러니까 살라디 리아리아 홀이라고 해서 한 이만한 그 크기의 홀에 쫙 프레스코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저기서 저 프레스코를 감상하고 있으면 그날 시험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왜 뭐 잠시 후에 또 질문을 받겠지만 왜 저곳에 들어갔느냐, 왜 했느냐, 그 질문을 자꾸 받는데 처음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유학을 이제 법을 공부하러 가라고 해서 그냥 가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석사도 그렇고 박사도 그렇고 석사를 숨바꿈 나오대 최우등으로 2년 만에 받고 또 박사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또 10개월 만에 숨바꿈 나오대를 받은 거예요. 90점 만점에 90점. 그러니까 한국에는 박사학위 성적이 안 나와 있는데 유럽에는 박사학위 성적이 다 나와 있어요. 얘가 몇 점 만점 몇 점 받았는지, 그다음에 박사학위 주제는 뭘로 썼는지. 그래서 석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왔는데 성적과 기간을 다 갱신했다. 그래서 이제 바티칸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이 왔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얼마나 얼마나 힘든 건지도 모르고 그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거는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막 선생님이 이제 라틴어로 막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소송 사건을 딱 줘요. A4지로 한 180페이지에서 한 200페이지 정도. 더 심한 거는 더 복잡한 사건은 뭐 300페이지, 400페이지. 우리가 법원 가면 검사들도 쫙 서류처럼 엄청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어떤 건 이탈리아어로 된 것도 있고, 어떤 건 영어로 된 것도 있고, 어떤 건 프로로 된 것도 있고, 뭐 독일어로 된 것도 있고.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선생님이 A부터 어디까지는 원고 측 변호인,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피고 측 변호인,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판사,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검사. 그래서 변론서를 써와라. 그걸 보고 쫙 라틴어로 변론서를 써가는 거예요. 10개의 과제물을 하면 어떤 권리가 주어지냐면 학년 진급 심사를 볼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면 4일간 하루에 4시간씩 이제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제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시험을 딱 보는데 30점 만점에 18점을 맞아야 되거든요. 30점 만점에 17점을 맞아서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면 그 학생에게는 어떠한 권리와 특권이 부여되냐면 1년간 다시 과제물과 수업을 반복할 권리와 특권이 부여돼요. 그래서 새롭게 1년을 다시 과제물과 수업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근데 2번 떨어지면 아웃이에요. 저희가 이제 30점 만점에 한 22점이면 고득점이라고 그래요. 워낙 까다로워서. 23점 진짜 높은 점수다. 그러니까 대부분 19점에서 20점을 받거든요. 그러면 통과가 되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심기일전을 하리라 해서 제가 몇 점을 받냐면 30점 만점에 몇 점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제 입만 점을 제 자랑하는 것 같아갖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몇 점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예? 예?
30점이요? 아, 그거 안 돼요. 절대 안 줘요. 그렇게는. 예? 갑자기 뭐 경매 나온 것 같은데. 예. 30점 만점에 29점을 막 맞기 시작해요. 예. 아, 왜 박수 받지? 이게 왜 박수가 되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제가 석사 때 박사 때 했던 것처럼 다시 이제 성적을 다 갱신하기 시작했어요. 동양에서 온 아이가. 우리는 라틴어를 따로 배우지 않아요. 근데 유럽은 어떤 친구들이 라틴어를 배우냐면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라틴어를 배워야 돼요. 고등학교 5년 동안 대학 공부를 할 친구들. 그러니까 그렇게 유럽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이 라틴어를 다 수학을 하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라틴어 문장을 놓고 번역하고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막 라틴어를 한국말로 막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딱 듣고 그걸 라틴어를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이었어요.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하면서 매일 옥상에 가서 이거 제가 능력밖에 공부를 하는 거니까 맨날 노래만 불렀어요. 라시아 끼어비안가 울리하소서. 네.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라시아 끼어비안가 라두라소르 때 그걸 맨날 옥상 가서 불렀어요. 다시 내려와서 이제 마음을 딱 잡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40명이 시작한 그 과정이 3학년 올라가니까 한 10명도 안 남았어요. 10명에서 이제 최종 변호인 시험을 올라간 우리 동기들은 3명이었어요. 그리고 유급된 사람들까지 합쳐서 같이 시험을 봤는데 그 저하고 딱 둘 붙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본 강의를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관념을 하나 깨야 될 게 있는데 어떤 관념을 깨야 되냐면 동양과 서양에 대해서 교류가 별로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현대인의 커다란 착각이 있어요. 15세기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책의 이름은 데 이미타치오네 크리스티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당대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냐면 성경만큼 팔렸어요. 저도 이 책에서 라틴어 수업 한 부분 인용했어요. 내가 온 세상을 돌아다녀봤지만 책이 있는데 골방만큼 안식을 구할 수 있는 방은 없었다. 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 글을 거기서 인용했는데 그럼 이 책이 왜 이렇게 잘 팔렸냐? 15세기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가졌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어려움은 뭐냐면 너무나 빨리 변하는 사회와 너무나 빨리 급변하는 이 과학 문물을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때 얼마나 빨랐길래? 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느꼈던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 불안이었어요. 불안. 그래서 그 책의 핵심은 뭐였냐면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였어요. 이게 15세기 베스트셀러예요. 자, 일단 우리가 요거에서 관심을 가질 것은 우리 시대만 바쁘고 불안하고 치열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을 버려라. 자, 제가 왜 이 그리스 시대를 얘기하냐면 기원전 7세기에 그리스에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상이변이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상이변으로 많이 힘들어하죠. 네, 그때도 기상이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대흉작을 겪게 됩니다. 대흉작을 겪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농과 빈농 간에 엄청난 경제적 양극화가 생겨요. 경제적 양극화가 생기니까 가난한 빈농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팔고 소작농으로 가든지 아니면 더 심한 사람은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너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나 로마를 가면 여러분들이 원형극장을 보죠. 그 원형극장에서 다양한 어떤 것들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강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연극도 하고 어떨 때는 오늘날 뮤지컬에 해당하는 공연도 했을 거예요. 거기서 공연에서 어떤 걸 했냐면 대부분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살지? 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뭘로 해결하려고 했냐면 시로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문학으로. 그래서 에우리피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법이 쓰여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동등하게 재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던진 거예요. 언제? 기원전 4세기에. 놀랍죠? 근데 그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연구했냐? 필로소피아, 철학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사람들 간의 불평등의 문제. 이 문제는 뭘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고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인생에 대한 철학의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철학이라는 게 오늘 당장 내가 생각하고 싶다고 생각이 탁탁탁 나겠어요? 생각은 쉽게 진보하지 않아요. 그럼 우린 잘 모르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럼 우리보다 먼저 앞선 생각에 사람의 생각을 빌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구?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인도의 철학을 받아들여요. 인도의 철학이 뭐였겠어요? 불교 철학이었던 거예요. 왜? 그래서 철학으로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 민주주의 하자였어요. 그 젊은 사람들을 뽑았어요. 왜 젊은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나이 든 사람보다 부패할 가능성이 좀 적을 거라는 희망 때문에 뽑았어요. 근데 나이와 상관없이 부패는 똑같았어요. 젊은 사람을 뽑았는데도 또 부패하는 거예요. 비리가 있고 뇌물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사법개혁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원전 7세기 얘기 같지 않죠?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 같아요. 우리가 과거를 보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도의 사상이 그리스로 전달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한글 파일 넘겨주십시오. 오늘 저는 아주 예전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전의 문자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산스크리트어를 얘기할 겁니다. 라틴어 수업을 하면 바로 라틴어부터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외국어 수업을 받아보면 무슨 영어 첫걸음, 어디 첫걸음, 우리는 한국은 다 첫걸음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첫걸음만 가고 안 할 거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딱 모든 어학 교재 패턴이 있어요. 그냥 알파벳 A, B, C, D부터 딱 들어가요. 근데 언어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라틴어 알파벳을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것? 라틴어의 알파벳은 그리스에서 와요. 그리스의 알파벳은 어디서 오냐면 페니키아라고 들어봤습니까? 오늘날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에서 와요. 그러면 이 페니키아 문자는 어디서 오냐? 바로 산스크리트어에서 오기 시작해요. 산스크리트어. 오늘 산스크리트어를 설명할 겁니다. 그럼 산스크리트어의 첫 번째 자음은 뭐냐? 카로 시작합니다. K. 카. 우주 공간에서 물과 빛으로 구성된 어떤 에너지를 의미한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젊은이들 상대로 한번 강연을 갔는데 어떤 3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 제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놀 게 많고 이렇게 즐길 게 많은데 어떻게 공부를 하실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을 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나오면 나의 선택이 나온다. 근데 내가 어디에 설까에 대한 고민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여기 40 넘으신 분도 있고 50 넘으신 분도 있는데 우리 삶이 어려운 것은 끊임없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매 순간 우리가 어디 서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나에게 오기 때문에 삶이 어려운 거다. 그때 그러니까 결국 삶이란 뭐냐? 내가 어디 서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우리 삶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공부를 생각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고대인들은 그럼 우리 학생들한테 오히려 강의할 때 좀 쉽죠. 공부를 쭉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공부를 예를 들겠습니다. 공부를 하기 어려운 게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너무나 많은 다른 유혹거리들이 있어요. 특히 현대는 더. 고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고대 사람도 마찬가지로 유혹거리가 많았겠죠. 밤에 뭘 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는 조명이 있고 인공 조명이 있어 나가서 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 고대 시대는 밤에 별로 할 게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큰 산이나
큰 바다를 가서 큰 호수에 가서 조명 없는 곳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아주 칠흑 같은 어둠에 있으면 아름답다 이것이 아니라 일단 사람은 무엇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의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뭘 할까요?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보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럼 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이제 태초에는 질문과 폭력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지? 그럼 뭐 해야 되지? 우리는 왜 싸우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폭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처음에 창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 카인과 아벨이 어떻게 살인 사건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폭력에 관한 이야기. 이게 인간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간은 처음에 무엇을 했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한 인간이 던졌던 것이 바로 이 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는 단어에서 사랑도 나오고 행복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거? 월, 일, 요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칼렌데, 그러니까 달력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캘린더 똑같죠? 예. 근데 보니까 철자가 K에서 C로 바뀌어. 원래 라틴어는 다 어디서 오냐면 부족한 문법과 어휘를 다 어디서 채우냐면 그리스어에서 채워요.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원래 본류예요. 그러니까 로마인이 무력으로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다시 그리스 사람들은 문명과 문화로 다시 로마를 정복을 해요. 그럼 로마인들이 하나 나은 건 뭐였냐? 엄청나게 뛰어난 정치 시스템이었어요. 그리스에는 없는. 로마인들에게는 어떤 면이 뛰어나냐면 우리가 공화국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리퍼블릭이라고 하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발견한 언어가 아니라 로마인들이 만든 언어예요. 로마인들은 국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레스 푸블리카. 국가는 국민의 공공재, 공공의 사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물? 국민이 합의로 이루어진 사물이 뭐다? 국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그리스의 엄청 후진국이었지만 이들이 하나 뛰어난 점은 어떤 거였냐면 정치적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그리스를 앞서갔어요. 사실 그리스가 마냐 그레치아, 대그리스라고 해서 사실 지중해 전반을 다 그리스가 폴리스를 만들었어요. 이 폴리스라는 건 뭐냐면 도시국가죠. 그럼 도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면 그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도시를 쪼개내야 돼요. 위성도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위성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그 위성도시 이름을 뭐라고 불러냐면 네아폴리스라고 그러고 그 네아폴리스가 여러분이 가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 어디? 나폴리입니다. 네아폴리스를 바꿔서 나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신도시는 누가 가겠어요? 내가 갈까? 네가 가라고 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내가 이 청주라는 이 도시에서 내가 여기서 다 기득권을 다 갖고 있어. 뭐 관계도 다 알아. 뭐 도지사도 알아. 뭐 법조계도 내가 다 알아. 굳이 내가 여기를 왜 떠나겠어요? 여기 내가 기반이 다 있는데. 그럼 거길 누굴 보내겠어요? 젊은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쪼개져 나간 도시를 폴리스라고 했고 원 도시를 뭐라고 했다? 메트로폴리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가고 싶겠죠. 왜? 젊은 사람이라고 다 낯선 환경에서 막 진짜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닌 거예요. 낯선 환경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힘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또 엄청나게 노비를 했겠죠. 그럼 어떤 애들이 갔겠어요? 부모 끝발 없는 애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제 강연을 듣고 어디 술자석에 가서 아니면 엄마들 커피 마시면서 내가 다 그거 내가 한번 현학적 허세를 거기에 써도 좋습니다. 모든 학문의 출발은 허세에서 시작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칼렌더. 원래 그래서 카라는 건 그리스 까빠에서 시작했는데 그 그리스 까빠를 받아서 라틴어가 다 K를 쓰지 않고 그냥 C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라틴어 사전을 보면은 K로 시작하는 단어는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자, 그걸 어디서 우리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영어에 위기라는 단어가 뭐죠? 크라이시스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리스어로 이거예요. 크리시스. 이걸 라틴어로 옮겨서 크리시스 그대로 옮겨요. 이제 알았어. 이제 산스크리트가 우리랑 완전히 무관할 것 같은데
이게 그리스어로 연결되고 그 그리스에서 연결된 게 다시 라틴어로 오고 그 라틴어로 연결된 것이 다 어디까지? 현대 유럽어로 쭉 가지를 쳐오는구나를 알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는 하나의 이제 이 메트론이라는 신전입니다. 이 메트론이라는 신전은 그리스의 신전은 뭐냐면 어머니의 신들을 위한 신전이에요. 뭐 어머니의 신들을 위한 신전? 도대체 뭐지? 일단 로마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고대 사회는 신들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그렇고 그리스를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참 많은 어떤 거? 템플룸, 신전을 보게 됩니다. 그 신전의 용도가 뭘까라고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제 신전에 대해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신들에게 예배와 뭐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공간일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용도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썼을까요? 고대 사회에 이 신전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사회 신전은 신들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장소로도 쓰였지만 그 건물은 오늘날로 하면 국가 공공기관입니다. 오늘날 하면 관청입니다. 때로는 물류보관소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왜 그 물류보관소라고 하면 되지 꼭 굳이 거기에 신의 이름을 빌려왔어야 됐어? 신의 이름을 빌려야지 사람들이 경외감을 느끼고 함부로 약탈을 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일정 공간은 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놨지만 어떤 공간은 물류보관소. 이 메트로는 뭐 오늘날은 국가기록문서보관소였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판결문 아니면 그 시의 어떤 규칙이나 법규들 이제 그거를 담아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문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문자는 누구와 제일 먼저 필요했을까요? 고대사에 문자가 필요한 사람. 에? 누구요? 역사기록? 예. 또 공문서 처리한 사람? 예, 좋습니다. 그것도. 또, 예? 세금 걷는 사람? 그건 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기업가들. 내가 너한테 얼마만큼 빌려줬는데 얼마만큼 처음에는 알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100원을 빌려줬어.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가물가물해. 내가 100원 빌려줬나? 200원 빌려줬나? 이자는 또 얼마지? 첫 번째 문자 기록은 누구? 회계 기록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레제레 에스크리베레, 읽고 쓰기가 중요했던 것은 바로 회계 및 부기, 장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자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대기업가, 자본가, 사업가.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무엇을 얘기했죠? 우리 시대만 이렇게 사업하고 경제하고 교류하고 그러지 않았다. 고대 사람들도 그들의 속도로, 그들의 리듬으로, 그들의 탈 것과 수단으로 교류하고 경제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빠르기와 우리의 속도만큼은 아니어도 그들도 그 빠르기가 무척 빠르다라고 생각했고 그 빠르기 때문에 힘듦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음악을 듣습니다. 중세 때 나온 음악. 왜? 그 리듬과 빠르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중세 음악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이런 리듬으로 살았다면 이런 사고를 갖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 메트론 그거요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는 늘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읽기 쓰기를 했겠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대사업가나 자본가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읽기 쓰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들 자녀가 그것을 잘 배워서 그 권력이 계속 자자손손 내려가기를, 그리고 사업가들은 우리의 부가 자자손손 내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은 언제 나오냐면 기원전 2000년에 어디서 나오냐?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이미 이집트에 도서관이 생겨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렉산드리아의 그 대도서관은 기원전 4세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완전히 만들어지면서
누가 탄생할 수 있었느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탄생할 수 있었어요. 도서관이 생기면 도서관 사서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서가 진본이냐 위서냐를 먼저 가렸어요. 그래서 위서들은 다 아웃 시키고 이제 진본만. 그러니까 그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이집트에 있는 도서관은 뭐였냐? 도서관을 뭐라고 불렀냐면 뮤제오라고 불렀어요. 무제오. 그 무제오라는 단어가 오늘날 무슨 단어거든요? 뮤지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박물관이라고 알아요. 그건 박물관이 아니에요. 무제오라는 건 뭐냐면 뮤즈의 여신에게 바쳐지는 곳이 무제오. 그래서 그 무제오라는 말이 이제 뮤지엄 박물관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고대인들은 이집트인들은 이 도서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크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방, 두 번째 책의 방으로 나눴어요. 이 생명의 방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책의 제작이었습니다. 책을 만드는 것을 그냥 우리 같으면 책방, 뭐 책 제작소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걸 생명의 방이라고 했어요. 책이 왜 생명일까? 문자가 왜 생명일까? 이제 오늘 그거를 연구하는 겁니다. 자음자입니다. 자는 뭐냐면 인도 유럽의 이 제이 이 말은 원래 앞으로 나아가는 직선 운동을 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단어에서 산스크리트의 지브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지브라는 동사는 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지브라는 살다라는 동사에서 지바또, 삶이라는 명사가 나와요. 영어도 그렇고 현대 유럽어도 그렇고 이 지브라는 단어에서 라틴어 비베레 하면 살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비타 하면 삶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그냥 이탈리아는 그대로 비타예요. 라틴어 그대로. 그러면 고대인들은 삶을 뭐라고 생각했냐?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진짜? 행복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다 행복하고 싶으세요? 진짜로? 왜 행복해야 돼요? 이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삶이라는 것은 행복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퍽퍽하고 힘들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행복은 언제 필요하냐면 행복 자체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헌법재판소 갔을 때 제일 좋아했습니다. 우리 젠박한님. 왜냐면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거기서 행복할 필요 없다 딱 그러니까 막 박수 막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설명하겠습니다. 딱 했습니다. 왜 행복할 필요가 없느냐? 산스크리트 이 단어를 보면 삶이라는 것은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좋든 싫든 잘하든 못하든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과정 안에서 고대인들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삶의 승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삶이라는 단어하고 승리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비베레라는 단어가 살다라는 단어인데 승리하다는 단어도 여기서 나와요. 빈체. 예. 그 네순도로마 그들은 아랄바 빈체로 나는 이길 거야 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행복이 필요 없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막에서 길을 간다. 사막에서 길을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사막에서의 길은 최단거리로 가지 않는다. 그럼 무엇? 물이 있는 곳에서부터 물이 있는 곳까지가 그 하루의 여정이다. 사막에서의 길은 오아시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아시스가 있는 곳까지가 그날 하루의 나의 여정이다. 근데 어떤 날은 물과 물 사이의 길이 짧을 수가 있고 어떤 날은 물과 물 사이의 길이 무척 더 긴 날이 있습니다. 자, 열기가 푹푹푹 오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낙타를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가야 되는데 그럼 사막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의 거리는 어디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만큼 갈 수가 있다. 그럼 이 질이 멸렬한 삶에서 그 열기 푹푹하고 언제 나의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지 모르는 그 길 안에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쾌에 대한 기억이 필요하다. 그 쾌에 대한 기억이 뭐냐? 사랑받는다는 느낌, 존중받는다는 느낌, 인정받는다는 느낌. 우리는 그걸 쾌라고 설명하고 그걸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한다?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다. 그럼 내가 이 물에서 다음 물까지 가는데 계속 24시간 행복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건 그럴 수가 없다. 우리 현실이. 삶이 그렇게 돼주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24시간 계속 행복한다는 건, 인위적으로 행복한다는 건 약을 복용하던 정신적인 이상이 왔던 그거지, 정상적인 삶 안에서 계속해서 행복할 수는 없는 거다. 우리 삶에 행복이라는 사탕은 바로 이 길을 가는데, 물에서 물을 가는데 필요한 그 사탕을 주는 거다. 근데 계속해서 삶에서 사탕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동의합니까? 예. 그래서 사막에서 이정표는 뭐다? 목마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선택, 나의 삶의 방식, 내가 있어야 될 곳 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끝까지, 이 물에서 물까지 갈 길을 걸어가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밤에 무엇을 했을까? 뭘 했겠어요? 할 일이 없었겠지. 별 봤을 거 아닙니까? 자, 별을 봅니다. 별을 보면 이 별에서, 자, 이 별을 봅니다. 그 사이에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별 하나, 별 둘. 뭐 어떤 노래 가사 같죠? 별 하나가 있고 다른 별 하나가 있는데 거기 아래서 내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나온 알파벳 자음이 뭐? 타입니다. T. 그래서 별이라는 단어에는 꼭 어떤 단어가 들어가? T라는 단어가 들어가. 스타, 스텔라, 스털은 T가 들어가. 막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근데 이 타라는 단어는 그냥 빛이 아니에요. 어떤 빛? 신성하고 거룩한 빛을 말해요. 그래서 독일어로 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고트라고 그러죠. G-O-T-T. 오 마이 갓 그러는데 그 신이라는 단어에도 T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 예,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언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냥 막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 하나를 봐도 그냥 막 만들어진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젊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막 영어 단어 외우게 하면 애들한테 힘들죠. 왜 이걸 다 설명해 줄 수 없이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애들이 좀 좋아할까요? 싫어하는 애들은 다 싫어합니다. 똑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말고 나라는 좋은 선생을 만나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다? 아닙니다. 지금 못한 사람은 그때도 못했을 거고 그때 못한 사람은 지금도 못할 확률이 되게 높다. 왜? 나의 습관 때문에. 어떤 건? 감정에도 패턴이 있다는 거죠. 감정에도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을 만드는데도 나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안 좋다면 지금 이 시간에서 20년 시간 돌아간다고 해서 나의 삶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공부는 뭐다? 성인의 공부는 뭐다? 오차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지금 저 사람을 바라봐요. 이렇게 딱 바라보는데 직선으로 딱 갔어요. 그래서 계속 가요. 근데 행성과 행성에서 아주 자그마한 오차가 생기면 처음에는 아주 별로 미미하게 오차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이쪽을 지향해야 되는데 완전 다른 이쪽을 지향해서 가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성인의 공부는 뭐다? 오차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그럼 그 오차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통념을 깨나가는 겁니다. 그게 어른의 공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얘기한 뭐 산스크리트 첫 번째 자음 모르시겠죠? 모르죠? 예, 그게 정상입니다. 그걸 알면 안 됩니다. 몰라도 상관없어. 예. 근데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어떤 것? 내가 갖고 있는 통념이 뭐지? 통념을 어떻게 깰 수 있지? 내가 그 통념을 못 깨면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 아니면 반대로 나의 부모님들 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오늘 산스크리트 첫자 그거 몰라도 돼. 다 필요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외웁니까? 알 필요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공부의 첫 번째 가장 훌륭한 요소는 뭐다? 망각, 잊어버리는 데 있어요. 사람들이 배움이라고 하면 뭘 성장해 나가고 불어 나가고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배움의 시작은 망각에서 시작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타입니다. 그래서 타라는 이 단어 안에 운동, 빛 나오고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다입니다. 다. 이 다도 똑같이 빛을 가리키는 산스크리트 자음이 타, T라는 자음이 있고 다, D라는 자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기 때문에 하루, 날 이런 걸 가리켜요.
신을 가리키는 단어도. 그래서 영어에 나를 가리키는 단어가 왜 데이가 됐는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틴어로 날이라는 단어 DS라고 그래요. DS. 그 DS D로 시작하는데 영어도 그 데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무슨 빛이라고 했어요? 그냥 막 인공 조명의 그런 빛이 아니고 거룩한 신적인 빛이니까 신이라는 단어 안에 뭐 God, God. 그다음에 라틴어로 데우스, D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뭐를 느끼죠? 막은 없어요. 막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더 와닿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우노 아니모 옴네스 소크루스 오데룬트 누루스. 기원전 165년에 테렌티우스라는 희극 작가가 한 얘기인데요. 모든 시어머니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며느리들을 미워한다. 그럼 느낀 게 참 뭐냐면 사람 참 안 바뀌는구나. 그렇죠? 기원전 165년에 쓴 희극에 모든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을 한결같이 미워한다. 제가 이걸 생각했어요. 가족은 원래 좋아할 수 없는 대상인가? 왜냐면 나랑 비슷한 유전자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서로 신경을 계속 긁는 존재. 그래서 가족이 힘든가? 인간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변하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다하고 나로 봅니다. 나라는 단어는 뭐냐면 오늘 자꾸 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밤에 나가서 뭘 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 뭘 봐? 보긴 뭘 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 그 질문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봤어? 딱 그런 거예요. 제 카톡에 그 네임이 뭐냐면 나다예요, 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또 오만 또 이게 자존심 세서 나다. 그게 아니라 스페인어로 나다, 무라는 뜻이에요. 무.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나 보잘것 없다. 처음 설명합니다. 나다. 나.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모든 유럽어의 부정부사 no, not, nine 하여튼 뭐 안 된다는 거 N자 들어간 건 다 여기서 나와. 그다음에 밤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night. 근데 원래 영어는 독일어하고도 훨씬 더 가깝습니다. 네. 나크트. 독일의 나크트. 라틴은 녹스. 그리스는 누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할 거는 엄청 무궁무진하게 남았겠죠. 그죠? 계속 할 수 있어요. 계속. 네. 근데 우리에게 시간은 그렇게 많이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강연을 마쳐야 되니까. 제가 어떤 곳에 강연을 갔는데 그 강연장에서 어떤 한 젊은이가 남성 한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강연을 쭉 듣고 나더니 선생님, 예. 선생님은 그러면 이 생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바로 현장 질문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무엇을 남기고 싶은 게 있지 않고 남기고 싶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봤어요. 뭐? 나는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다시 질문을 하죠. 너는 후회 없니? 아니, 그 반대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후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고개 끄덕끄덕한 사람들은 벌써 순간의 찰나에 뭐 쫙 왔다 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신가자가 이렇게 썼죠. 깨달음이란 뭐냐? 깨달음이란 순간의 영혼을 담는 거다. 지금 여러분이 나는 그럼 너는 후회가 없었어? 아니, 후회가 엄청 많았는데 하니까 끄떡끄떡 나이 많은 사람 순서대로 먼저 끄떡끄떡을 많이 했습니다. 예. 다 봤습니다, 제가. 예,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후회가 안 남느냐? 분명히 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어떤 삶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아침 시간에 와서 강연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 제 말 아닙니다. 나는 한 생을 산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태어난 것이 무의가지 않았다고 여기끔 살아왔다. 이 키케로가 이렇게 썼어요. 키케로가. 이 사람은 뭐 말만 하면 명언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키케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네카가 얘기한 겁니다. 철학은 이 점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두고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 그래서 삶을 바꾸고 싶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결국 무엇이 필요하느냐? 생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생각에 대한 변화는 뭐냐? 변화라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불확실한 것을 따라가긴 두려워요. 왜? 이미 확실한 것을 해도 이것이 될까 말까에 대한 엄청난 내 자신 안에서, 나 자신 안에서 의문이 따르는데 거기에 불확실한 것을 선택하라고? 어렵죠. 이후에 무슨 왜 저보고 왜 로타로마나 바티칸 대법관 과정 아까 그 왜 했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계획을 어떻게 짜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요번 중간고사는 어떻게 할 거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1년 뒤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2년 뒤 어떻게 하고 3년 뒤 변시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본 적이 없어. 딱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계획 짰어요? 나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짰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 자신조차도 그게 될까라는 의문, 그러니까 나 자신조차도 그게 될까라는 확신은 1%도 안 되는 것만 난 바래왔다. 그게 나의 목표다. 그런데 어떻게 운이 좋게도 10년 단위로 봤을 때 그게 돼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대법관 과정을 하고 나는 지금 20년 뒤에 계획을 또 짠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학생들을 만나보면 너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잘 대답 못해요. 그럼 어른들은 기성세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꿈이 없어. 아이, 꿈이 있어요. 꿈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걸 말하기가 두려워. 왜 말하기 두렵냐? 그 내가 말하는 걸 딱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두려워요. 첫 번째. 네가 그걸 한다고? 네가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얘기가 참 어려운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꿈을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 꿈에 대해서 두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어른과 사회가 존재해야 돼요. 그걸 안 들어주고 네가 그걸 하니?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와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말을 못해요. 그러면 선생은 뭐냐? 얘가 그걸 말하지 않아도 딱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살살살살살살 끌어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너가 한 선택이 맞아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학기를 시작하면 라틴어 강의 1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수업이에요. 수업. 이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다 끝날 때마다 박수 치고 쫙 나가요. 박수 막 한 250명 박수 딱 치고 나가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수업이에요. 그게 원래 수업이에요. 그게 중세 수업이었어요. 내가 끊임없이 너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나는 그거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하는 사람? 확신을 주는 사람. 지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여기 상당수의 분들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 자체가. 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산스크리트 더 나가면 이제 쫙 엄마 나가고 아버지 빡빡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갈 시간이 없어요. 나는 내 자녀에게 지지와 확신을 주는 부모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내 자녀에게 지지와 확신을 못 준다면 나 자신에게도 지지와 확신을 주기는 상당히 확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과거 언어를 통해서 예전의 언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궁극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라틴어와 배움의 철학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이전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 원래는 산스크리트하고 얼마 전까지 헌법재판소 이게 엄청 거기서 박수 엄청 받았던 강의인데 이거 안 했어요. 그거 안 하고 지금 10월 달에 나온 신간의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결론에 이런 얘기를 씁니다. 우리에겐 출구가 필요하다. Necessarius nostris est egressus. 여기에 보면 라틴어의 관용어 가운데 세를 얼마 내니? Quanti habitas. 가르치는데 얼마 받니? Quanti doces. 라는 표현을 보면 어제의 로마인이나 오늘의 우리나 사람 살아가는 모습은 참 비슷한 구석이 많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전히 라틴 명문이 우리 삶에도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명문을 통해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되기를 바랍니까? Quid optas fieri? 아니, 우리는 무엇이 되기를 바라나요. 그런데 아시나요? 무엇을 해야 될지 보는 것이 당신의 본분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키케로가 한 말입니다. Est tum videre quid agatro. 무엇을 해야 될지 보는 것이 무엇?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제가 쓴 말입니다. Mea plurim interest te valere. 당신이 잘 지내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도 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죠? 우리 한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교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동일 교수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 리딩 코리아 토요 인문학 콘서트를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의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냥 삶을 살면서 지금 40이 넘었는데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걸 알고 그것을 찾아서 하면은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묻고 또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거를 찾고 깨달을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은 내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했을 때 내가 유쾌하고 기분이 좋은지, 그걸 되게 알아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물리적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아주 어린 친구라도 아직 10세 미만인 친구 중에서도 이미 내가 분명하게 좋아하고 호불호가 분명한 친구들이 있어요.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아직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전 행복이란 말을 잘 안 쓴다고 했지만 삶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적 경향과 추세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 경향과 추세를 계속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경향 추세 안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그 유행을 안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추세로 가고 있고 그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 서 있지 않으면 혹시라도 뒤떨어지지 않는가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 자기만의 스텝, 자기만의 어떤 그 걸음걸이, 자기만의 그 빠르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것보다는 나만의 호흡과 나만의 리듬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의 호흡은 이렇고 나의 걸음걸이는 이렇고 나의 걸음걸이의 빠르기는 이런데 거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다시 질문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이때 좋아한다까지 안 갑니다. 이때 내가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했을 때 행복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좀 만족감을 느끼는가 그런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초년생이라서 요즘 인간관계가 가장 골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한테 받은 상처도 많이 생각하지만 제가 남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나에 대한 것도 요즘 많이 생각하는데 혹시 교수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신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그거를 풀어 나가셨는지 경험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녔는데 처음 법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곳은 카이스트하고 과학고 이런 학생들만 이제 강연을 갔어요. 이 친구들을 만나서 강의를 해보다 보니까 내가 아는 걸 막 쏟아부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부터는 강연 방식을 바꿨어요. 어떻게 강연 방식을 바꿨냐면 그냥 질문하고 싶은 것을 질문하십시오. 그럼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신 조건이 뭐였냐면 제가 쓴 책들을 이분들이 다 읽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카이스트나 이제 과학고 학생들이 정말 심도 깊은 질문들이 팍팍팍 날라와요.
그중에 어떤 학생이 지금 우리 질문하신 분과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싶고 공부를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친구 관계도 잘하고 인간관계 잘할 수 있느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건 나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한 300명 모인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 못한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줄 수도 있구나. 네. 만약 거기서 제가 공부도 잘하는데 인간관계도 잘 맺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럼 그 많은 학생들이 절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공부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좀 잘했지만은 인간관계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요. 그게 저의 고민이고 숙제인데요. 이제 그런 답을 하니까 그때 왔던 우리 20대 학생들이 무척 다 좋아하고 막 그때는 더 큰 박수가 나왔는데 아픔을 얘기하셨잖아요. 아픔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줬을 경우의 문제점은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내가 모르고 줬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한 어떤 것들이 타인에게 상처가 됐을 때 그게 정말 그 사람에게 더 큰 어떤 비수처럼 다가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많이 상처 줬습니다. 또 많이 상처받기도 하고. 근데 제가 라틴어 수업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상처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상처받은 게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아픔이나 약함이 확인됐다라고 느꼈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지? 어떤 약함이 있지? 이제 그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아픔이 아픔으로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내가 타인에게 주었던 것이든 내가 타인에게 받은 것이든 간에 아픔이 아픔으로 그치지 않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한 것이 이겁니다. 아픔이 스토리가 되게 하자 였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합니다. 우리가 동등하고 평등한 것은 권리나 어떤 그것에 의해서 평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인간이 평등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평등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더 대단한 것은 그 고통과 아픔을 아파, 나 힘들어 라고 끝내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스토리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초년생에게 어떻게 나는 타인에게 아픔을 덜 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타인으로부터 아픔을 덜 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의, 너의, 우리의 아픔을 스토리가 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교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지식만 가득한 게 아니라 상당히 지혜도 빵빵한 분이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눈에서 끝까지 강연 끝까지 눈에서 레이저 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 리딩 코리아 인문학 콘서트,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여기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동일 작가님, 교수님을 모시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